사실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주식시장 분위기가 암울하기 그지없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FOMC를 통해서 미 연준이 또 기조를 바꾼 것이 보여지면서 증시가 좀 활력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에 바닥에서 저점에서 많이 반등을 했는데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 대한 전망도 지금 꽤나 괜찮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석원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께서는 원체 또 저명하신 또 채권 애널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오늘 채권 시장에 대해서 특히나 도움 말씀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는데 채권 시장 전망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오늘 사실 채권 시장이 이 주식을 하시는 분한테는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금리도 워낙 낮고 변동성도 주식에 비해서는 작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작년도 한번 보면 하반기 때 주식시장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채권형 펀드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이 수익률을 보이는 채권형 펀드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나 또는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채권 가격이라는 건 다 아시지만 금리하고 반대로 가는데 그렇죠. 그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경제도 있고 또 유동성도 있고 또 심지어는 주가도 있습니다. 이제 유동성이라는 거는 돈인데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현상들도 있어요. 주식이 오르면 채권하던 돈들을 빼서 주식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채권과 주식의 가격이 같이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달리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현상들도 이제 시장에서는 흔히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올해는 어떤 시장이냐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FOMC가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경제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경제가 안 좋아도 정책을 쓰고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 주식 가격도 오르지만 채권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뭐냐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죄고 있던 거를 덜 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주식 가격도 오르고 채권 가격도 오르는 거예요. 시장에 전반적으로 돈이 많아지면서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동반해서 오를 수 있는 시기, 이게 올해의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도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채권 쪽에서도 일정 부분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특히나 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올해 뭐 주식시장과 함께 채권시장도 같이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월 같은 경우에만 놓고 본다면 어땠습니까? 채권시장도 좋았나요? 1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1월에는 사실 주식과 채권 간의 대체 관계가 조금 많이 드러나는 시기였어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꺾였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반대로 따지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주식의 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크게 오르는 현상이 작년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1월장의 성격은 사실 그걸 되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책 기대 때문에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은 반대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채권 가격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징이 있는 거는 주가는 거의 뭐 9%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수로 봤을 때. 근데 채권 금리의 상승폭은 미미했습니다. 특히 단기 금리 상승폭은 아주 미미했고요. 장기 금리만 소폭 상승을 했는데 단기 금리 상승폭이 미미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이 경제가 나쁜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긴축하기 어렵다. 한국은행도 금리 올리기 어렵다. 이런 시각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단초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시장도 괜찮을 수 있다는 단초가 1월에도 발견은 된 거죠. 1월 자체로만 보면은 어찌 보면은 채권 시장이 그렇게 각광을 못 받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점점 채권의 매력은 좀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들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고 채권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장이 올해 중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의 스탠스 변화에 따라서 채권 시장 앞서서 단기 채권, 장기 채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쪽이 그렇다면 더 유망한 건가요? 예, 일단은 이 시기를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단기 채권 쪽이 장기 채권보다는 좀 유리하고 안전합니다. 네. 왜냐하면 연준이 정책을 이제 안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젠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사이클을 보면 금리를 올렸다가 이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그걸 다시 내렸다가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는데 이미 경기에 대한 판단이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면 올리는 걸 멈추고 이 올리는 거 멈춘 거의 끝은 다시 올리는 것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기대는 단기채 쪽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단기채 쪽에 가격을 올릴 만한 그런 어떤 그 이징 스탠스라고 저희가 부양적인 스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스탠스를 쓰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장기 금리는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으로는 장기채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책을 써서 경제가 바로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해도 그 이후에 금리를 인하할 때까지 간다는 얘기는 결국 경제는 그 나름대로 논리로 다시 또 사이클을 갖고 움직이고 지금 이런 시기에서 경제 지표들이 나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걸 반영해서 장기채가 이후에 쫓아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냐면 정책 금리 수준 근처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게 역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장기채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런 시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나눠서 보면 지금은 단기채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조금 장기 금리가 오르는 시기는 지켜봤다가 장기 금리가 오른 이후에는 장기채에 사면 올해 내에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또 앞서서도 잠깐 짚어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론 투자자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걸 좀 어려워하거든요. 좀 낯설기도 하고. 하지만 앞서서 채권형 펀드가 지난해 상당한 수익률을 거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이렇게 채권형 펀드 쪽으로 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 혹은 더 쉽게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사실 채권은 그 기관 투자자 간 시장 위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식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대단히 높죠. 근데 채권은 사실은 기관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워낙에 많은 종류의 채권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장내 거래보다는 장외 거래가 더 활성화돼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채권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소액 투자거든요. 국공채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증권회사에 가면 이 계좌를 만들고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 채권을 사고 팔아주는 역할을 또 대행해 줍니다. 그리고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증권사가 제시하는 호가가 있어요. 그 호가는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격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국채 금리를 많이 보는데 국채 금리가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들면 신용 등급에 따라서 회사채를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여신 전문 업체라고 해서 카드사라든지 또는 캐피탈사가 발행한 채권들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우리가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공사채라고 해서 각 공사들이 발행한 지방공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국채은행이라든지 발행한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런 채권들을 실질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 물론 그런 게 다 어렵고 귀찮으시면 채권형 펀드를 이용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모아서 그 운용사가 대신해주고 주식과는 다르게 채권형 펀드는 대체로 수익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 좋은 그 펀드들을, 과거의 실적이 좋은 펀드들을 선택을 하면 크게 무리 없이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올해 또 유망하게 보여지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이제는 또 주식 시장, 증권 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권 시장도 좀 괜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네. 올해 전반적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예, 생각보다는 1월 달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1월 달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말 시장이 너무 나빴던 데 대한 어떤 반등이고, 그 반등의 기저에는 여러 가지, 그만큼 또 경제가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각국의 정책 당국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은 연준이 나섰고 일단, 예.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부양 정책을 쓰고 있고, 아마도 2월 초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에서도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을 이끌어갈 거고, 예. 올해는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할 만한 시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과거에도 보면 경기가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는 고점을 살짝 이렇게 벗어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각국 정부는 정책을 막 씁니다. 예. 그래서 그 효과로 주식시장의 랠리가 연장이 돼요. 근데 그런 정책들이 모든 게 다 이렇게 그 마음대로 경기를 다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경우들도 많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어떤 경제의 면면을 흐르고 있는 그 하락 압력을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 유동성을 또 공급하는 기대, 이런 것들로 이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네. 저희가 한 3분기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전체 경제가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데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점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워낙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어떤 이런 랠리라고 하더라도 지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기업이익이라든지 또는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받쳐주지 못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올해 주식은 전반적으로 좋지만 3분기 이후에는 조심하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통화 정책도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서면서 이러한 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증시가 또 긍정적인 화랑을 보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 하방 압력 줄일 수는 있겠지만 아예 피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시면서 한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좋을 때 그래도 또 유망 투자처에 눈을 돌려야 할 텐데 어떤 쪽을 보고 계세요? 사실 경기 둔화 시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건 사실 모든 자산 가격이 그렇게 유리한 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예를 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전반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히 커 있는 상황이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새로운 투자처를 발견하기가 쉽진 않고 네. 단지 경기 둔화기를 시작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수익률을 쭉 비교해 보면 역시 채권의 수익률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채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업종 및 종목에 대한 선별을 좀 잘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올해 초에 지금 주가가 오르면서 가만히 보면은 업종별로 어떤 특징이 나타났냐면, 작년도 말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급하게 떨어졌던 네. IT라든지 또는 산업재라든지 경기 관련 소비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 반등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결국 정책이 막 사용이 되면서 경기가 이게 사실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워낙 낙폭이 컸었으니까 상대적 수익률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제가격을 찾아가고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의 키높이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들은 조금 실제로 그런 어떤 경기 민감한 쪽보다는 조금 이 이벤트나 어떤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중에 어쨌든 기술 쪽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쪽은 5G라고 보고 있고 5G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관련된 통신 장비 업종이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많은 그 인프라 투자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해외 수주를 하게 되는 건설 업종들도 또 상대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좀 주목하는 거는 올해 중에
다양한 국내 이제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이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임상 결과들이 발표가 돼요. 네. 물론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겁니다. 결과가. 하지만 좋은 경우에는 포텐셜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바이오 업체 전반적으로는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이런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업종별로 보자면은 지금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자기의 펀더멘탈을 찾아간다면은 결국에는 또 이벤트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로 눈을 돌려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기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식 외에도 채권 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투자처를 제안해 주실 만한 것이 있다면요? 예, 채권 투자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많이들 관심들을 안 가지시지만 예. 대체 투자 쪽에도 여러 가지 기회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대체 투자 쪽에 기회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사실상 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 말씀드렸듯이 경기 둔화기에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중위험 중수익 자산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네. 그 힘만으로도 대체 투자의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대체 투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실물 투자도 있고 때로는 무슨 헤지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같은 것들은 경기 둔화기에는 좀 조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좀 높은 그 헤지 펀드 쪽에 관심을 좀 기울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석원 센터장과 함께 올해 가져가야 할, 기억해야 할 투자의 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